해산바가지의 상징성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해산바가지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당연히 그것은 뭘 가르치는가? 어떤 생명의 경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뭔가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자, 우리 요 소설 제목이 뭐죠? 해산바가지라는 소설입니다. 해산바가지. 해산바가지. 자, 이 해산바가지라는 소설인데, 이 해산바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어떤 생명의 존엄성. 자, 그래서 요 줄거리 파악할 때요, 해산바가지의 상징성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해산바가지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당연히 그것은 뭘 가르치는가? 어떤 생명의 경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뭔가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나오네요. 무후 콤플렉스. 이 무라고 했을 때는 후손이 없다는 뜻이죠. 후손이 없다. 그러니까 무후 콤플렉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죠. 유교 문화의 잔재. 자,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낙천적인 친구가 낙담한 채 전화를 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귀다 보면 굉장히 낙천적인 친구가 있죠. 수다 좋아하는 친구.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친구. 이런 친구인데 낙담한 채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너 파산했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파산한 건 아니고, 낙담의 이유는 딸만 둘을 낳은 며느리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단산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거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70년대 구호가 뭐가 있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문제인데, 선생님 시대에는 또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이제 딸만 둘을 낳고 단산을 선언한다는 것은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더 이상 애를 낳지 않겠다는 걸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져서 안 나올 수도 있는 딸을, 이게 문제죠. 이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양수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성별을 미리 알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 지우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완벽한 생명 경시 사상이죠. 그죠? 그런 딸을 저렇게 낳고 저렇게 뻔뻔하게 보는 것은 시대가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말에 나는 그 집 며느리의 결정을 옹호했고, 친구는 화를 낸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런 걸 잘 못 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건 흔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보통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말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말희. 끝말자에 괴지피자를 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 7번째 딸이나 8번째 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들을 낳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서사달락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퇴원하는데 어색해서 혼자는 못 가겠다는 친구를 따라 나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는 가네요. 며느리는 마침 2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같은 명실의 산모가 첫 아들을 낳아 이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날도 장소도 안 좋았네요. 그 병원 공대 교수 부인의 아이인지라 지인들은 가끔 언론에도 노출되는 소위 명사를 포함한 교양인들이었습니다. 이 소리 참 재밌는 거는 이 교양인들 중에,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양인들 중에 남녀 평등주의라로 소문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천박한 남한어 선호 사상에 물든 이야기를 들으며 참 무식하고 잔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박하다, 무식하다, 잔혹하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안 써놨는데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왜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 대를 이어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낼 때 기둥뿌리 뽑아간다는 거죠. 사실 돈만 들고 결국 남의 집 식구가 됐는데, 예. 경제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천박하고 무식하죠. 그죠? 그리고 잔혹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필 이 얘기를, 지금부터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아야 될 며느리 옆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돌아누워 흐느끼는 며느리를 보며 친구는 죄수로하는 사돈에게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좀 쉬어가기 위해 잔디밭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나를 따라온 친구는 지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병원 나오면서부터 내가 힘들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는 그것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허구한 날 맺는 온당한 인연, 온당치 못한 인연이 훗날 무엇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걸로 봐서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죠. 그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기는 뭡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친구에게. 겁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온당치 못한 인연이 너에게 나쁜 것이 되어 돌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 효부 컴플렉스. 효부라는 말은 효자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효자 며느리. 효자 며느리. 과거에 이것도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아까 남아 선호사상 컴플렉스, 무 컴플렉스라고 그랬죠. 그것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이었던 효부 컴플렉스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어머니는 내가 딸을 넷이나 출산할 때마다 싫은 내색 하나 않으시고 사랑으로 딸아이들을 돌보신 그런 분입니다. 외아들을 둔 홀시어머니예요. 과부죠, 과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그분은 사람들이 인간을 성으로 구분해 놓은 벽을 완전히 허물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나로서는 행복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어머니는 과부면서 배운 게 없거든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시어머니 역시 노망이 들고 맙니다. 인지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노망은 나의 신경세포를 줄이게 만드는 귀찮음과 짜증으로 나에게 달아오게 됩니다. 치매 얘기하는 거죠. 치매. 그 치매가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들어버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단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카가 찾아왔는데 아주 친한 애들 못 알아봐. 누구시오?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똑같은 대답에도 반복된 질문을 합니다. 며느라가 쌀 씻었니? 예, 어머니 씻었어요. 10분 뒤에 쌀 씻었니? 예, 씻었어요. 1시간 뒤에 며느라가 쌀 씻었니? 씻었다니까요. 2시간 뒤에 쌀 씻었니?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런 짜증, 그 단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묶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묶어놓은 부분. 이 박스를 묶어놓은 부분은 EBS에 현재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소설이 이렇게 출제될 때는 EBS에 실려있는 부분과 실려있지 않는 부분이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BS에 일단 실려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사적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짜증이 혐오로 바뀐 것은 그분이 우리 부부의 방을 출입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잠자리를 엿보더니 나중에는 논요강, 요강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화장실이 다 안에 있는데 옛날에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거든요. 푸세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플래시나 촛불 같은 걸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요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요강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소변과 큰일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논요강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남편을 막아 놀라게 합니다. 요강을 핑계로 한 시어머니의 우리 방 출입은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그러면서 참견도 잦아지고 마침내 우리 부부가 자신을 냉대한다고 울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매가 들면 점점 어려지거든요. 치매가 들면 점점 어려지고 자신을 고립시켜요.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옵니다. 이 논요강은 사실 남편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며느리가 자기를 홀대한다는 주장을 부부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방이 절절 끓는데도 남편의 손을 막 가지고 이거 넣어보라고. 이 방이 지금 냉골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노망에도, 요거 좀 지울게요. 식구들이나 친척들에게는 착한 며느리 소리를 듣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감내하자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자니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며 나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생겼다. 결국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냐고 말하던 파출부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목욕시키면서 그런 분노를 표출해버렸고, 그 일로 몸살에 신경안정제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릅니다. 급기야 나는 남편 친척들과 상의해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지난날의 고마움은 어느새 엄마 뱃속에서 기억처럼 무의식의 세계로 떠나버린 지 오래였기에 이 결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남편은 마땅한 요양원을 찾아 여러 차례 나서보지만 그때마다 실망만 안고 돌아옵니다. 종교를 앞세운 요양원이라는 곳이 노망든 노인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요양원 좋은 데 많아요. 근데 과거의 요양원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데, 그 종교단체에도 정상적인 종교단체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 노망 들었잖아요. 이게 치매 환자들이 이게 마귀가 쓰여서 그렇다고, 그 치매 환자들에게 막 이렇게 찬물을 뿌린다든가 메타작을 한다든가 이런 인권 침해가 다분한 그런 짓을 하는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안 보내려면 잘 알아보고 보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 남편과 나는 불교 쪽에서 운영한다는 암자로 된 요양원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암자를 찾아가 보던 중 나는 더위를 식히려 앉은 시골길 구멍가게 뒷뜰에서 탐스러운 박을 보고 문득 해산바가지를 쓰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해산바가지. 뭘 상징한다고? 예? 생명의 존엄성. 사실 여러분들 바가지가 뭔지는 아시죠? 바가지. 흥부가 이렇게 박 타잖아요. 그걸로 만든 바가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가지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썼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실제 박으로 썼다고 하죠. 근데 이 해산바가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뭐죠?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 옛날에 미역국인데 그 미역을 맨 처음 빠는 용도로 쓰는 그런 바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와 관계된 것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바가지가 해산바가지거든요. 순간 무의식적으로 떠났던 시어머니의 온화한 성품과 인간의 가족애가 머릿속에 환기되며 그분이 딸 넷과 아들 하나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정성스레 해결한 바가지를 준비하며 산바가지를 했던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딸 넷과 아들 하나 낳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딸을 낳을 때 시어머니가 해산바가지를 시골에다 주문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게 이 첫 딸을 받들어 모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첫 아이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도 딸을 낳았잖아. 근데 둘째도 태도가 시어머니가 똑같은 거야. 셋째를 딸을 낳았을 때는 막 울었어요. 내가 막 울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나의 걱정과 다르게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경건하게 해산바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 생명을 너무나도 건강하게 받들어 모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절정을 이룬 게 마지막에 아들 낳았을 때죠. 아들 낳았을 때는 더 좋아했느냐? 아니요. 위에 딸 넷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성품은 진짜였던 거죠. 자, 그분에게 잠시나마 혐오감을 귀찮음을 느꼈던 나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나 이후 나는
효부인 척하는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3년을 더 사셨고 돌아가실 때는 평화롭고 순결한 얼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내가 만들어드리냐? 나는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 해산바가지가 생명의 존엄성을 상징한다면 이 해산바가지와 반대되는 이미지 두 개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 두 개 이미 아셨죠? 예, 제가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뭐였고? 예, 무 컴플렉스, 남아선호 사상 컴플렉스죠. 아까 잠깐 봤지만 유교의 잔재였었던 남아선호 사상은 생명을 홀대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죠? 해산바가지가 상징하는 사상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 예,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죠. 효부 컴플렉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효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어머니라는 인간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부 컴플렉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움직이다 보면 상대방을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에 대한 경시죠. 그죠? 그래서 박완 선생님은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산바가지가 대비된 생명 경시사상 두 가지. 남아선호사상 컴플렉스와 효부 컴플렉스. 이 두 가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교 윤리였지만 오히려 현대에서는 생명사상을 좀먹고 갉아먹는 나쁜 생명윤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을 소설로서 굉장히 잘 형성한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문제 가볍게 하나 봅시다. 윗글에 대한 나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 대한 나의 위선적 모습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 요거 효부 컴플렉스 얘기하는 거죠. 위선적 모습, 효부 컴플렉스를 얘기합니다. 2번, 해산바가지는 나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맞죠? 요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와 생명 존중은 나에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 이거 틀렸네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 뭐죠? 효부 컴플렉스. 이게 생명 존중과 대척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나에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상반되는 것이었네.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나는 현대인의 교양이나 지식은 생명 존중의 깨달음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아까 대학 교수들, 저명 인사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천박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어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었지만 생명 존중의 깨달음을 체화하신 분이었던 거죠. 5번, 나는 겁없이 구는 친구에게 겁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액자소설이라고 그랬죠. 액자소설. 이런 동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산바가지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은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는 부분과 서사를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수능에서 만나게 되면 EBS에 있는 부분과 EBS 없는 부분이 중략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서사 맥락을 잘 파악해가지고 대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